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2-5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이 2단원 개항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개항기의 경제와 문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강들이 조선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해 나갔는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개항기에 처음으로 조선의 문을 열게 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무관세와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까지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본 상인의 활동 영역이 개항장에서 심리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를 조개무역 혹은 거류지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거류지에서는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며 영사재판권이 적용되는 지역이라 여러모로 일본 상인에게 유리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일본 상인은 거류지 밖으로는 나갈 수 없어 조선의 보부상이나 객주, 여각 등이 중개무역을 담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보부상과 객주, 여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개항 초 일본 상인들의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조선의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무관세로 인해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조선의 곡물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 청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는 청 상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개항장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때부터 청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역시 조일 통상장정을 맺어 내륙 진출을 꾀하는데요. 이때 일본은 조선의 관세 적용을 일부 인정하고 조선의 곡물 유출을 방지하는 방공령 역시 인정합니다만 최애국 대우를 집어넣어 청과 마찬가지로 일본 상인들도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청과 일본 모두 내지무역이 가능해졌으니 그동안 중개무역을 해오던 보부상과 객주, 여각 등은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입었겠죠? 암튼 이렇게 청과 일본의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왔으니 조선의 상공업은 더욱 위축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간파천 이후 심화된 열강의 이권 침탈에 조선은 몸살을 앓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삼림 채벌권과 광산 채굴권을 차지하고요. 미국은 금강 채굴권과 철도, 전기 분야의 이권을 챙겼으며 프랑스 역시 광산 채굴권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철도 부설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부선과 경원선은 물론 미국에게 경인선 부설권을 넘겨받고 프랑스에서는 경의선 부설권을 인수받았습니다. 이렇게 철도 부설권을 많이 차지한 일본은 결국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에 대한 수탈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1904년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전환국을 폐쇄하고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화폐 정리 사업이란 당시 조선의 화폐였던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백동화의 가치만큼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지 않아 조선의 많은 상인들과 민간은행은 큰 타격을 입었고요.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빌리게 해 대한제국은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또 이 시기 일본의 상인들은 한국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러일 전쟁 후에는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분으로 우리의 영토를 대거 수탈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토지를 일본에 넘기는 데 앞장선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 동척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이러한 열강의 수탈에 맞선 우리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상권수호 운동입니다. 조선의 상인들은 청과 일본 상인들의 상권 침투에 대항해 상해사를 조직했는데요. 대표적인 상해사에는 대동상해와 장통상해 등이 있고요. 시전 상인들 역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장과 상점의 문을 닫는 철시투쟁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상인들과 전현직 관료들은 근대적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때 조선은행과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금융기관을 조직했고요. 해운회사와 철도회사, 종로직조사 등 제조업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근대적 산업자본을 성장시키는 데 일부 기여하긴 했지만 사실 외국 자본의 침투와 정부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새롭게 생겨난 조선의 은행들 역시 화폐 정리 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조선의 일부 지방간들은 일본으로의 대규모 곡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공령을 선포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조일 통상장정에 방공령 항목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에서 곡물 유출을 금지하기 원하면 한 달 전 미리 일본에 통보해 곡물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게 바로 방공령이었는데요. 실상 조선에서 방공령을 내리자 일본은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되려 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의 곡물 유출을 막고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일부 지방간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요.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의 횡포와 경제적 침투에도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일제가 우리에게 차관의 도입을 강요해 대한제국이 일제에 막대한 빚을 지자 국민들이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전개한 모금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차관이란 단어는요, 행정부 각부 차관할 때 그 차관이 아니고요, 국가 대 국가로 돈을 빌리는 걸 뜻하는 겁니다.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암튼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금연과 금주, 생활비 절감 등의 형태로 동참해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벌이지만 통감부의 탄압으로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요. 이때 모인 기금은 이후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대구가 출발점이라는 거,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렇게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의 저항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개항기 사회문화적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은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데요. 먼저 통신 분야부터 살펴볼게요. 통신 분야에는 전신과 전화, 우편 등이 해당되는데요. 1884년 부산과 일본을 잇는 최초의 전신이 개통되고요. 이듬해인 1885년 인천과 서울, 의주를 잇는 전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이후 1898년엔 경운궁을 시작으로 전화가 설치됐고요. 우편 사물을 관장하는 우체사가 1895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개항기에는 근대적 교통시설도 마련되는데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새로운 교통시설, 바로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1899년에 도입되는데요. 한성전기회사의 주도로 서대문과 청량리를 잇는 최초의 전차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세 가지의 철도가 부설되는데요. 경인선은 1899년에,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전쟁과 그 이후에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때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철도를 개설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철도가 바로 경부선이고요. 이후 경의선까지 만든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철도를 만든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침략과 수탈의 목적으로 철도를 부설한 겁니다. 한편 이 시기 서양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대 의료시설도 들어오는데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고요. 천연두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으로 종두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새롭게 도입된 근대시설로 1883년 설립된 전환국과 기기창이 있는데요. 이 전환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었으며 기기창은 무기제조 공장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생활 모습에도 나타났는데요. 먼저 의복에서는 서양식 예복이 들어오고 한복도 간편하게 개량됐으며 여성의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던 장옷과 쓰개치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고위층에서 서양 음식이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왕실에서는 커피와 케이크 등을 먹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호떡이나 일본식 어묵 등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건축에서 역시 서양식 건물이 세워지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이나 명동성당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특히 덕수궁 석조전은 조선시대 궁중건물 중 최초로 서양식으로 지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의식주까지 개항 이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회적 변화 중 하나는 국외 이주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외 이주는 조선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만주와 연해주로 가는 사람이 많았으며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노동을 목적으로 하와이나 멕시코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이 시기 변화된 문예와 종교 분야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문학에서는 신소설이 유행하는데요. 이러한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혈의 누, 은색의 금수회의록 등이 있고요. 해에게서 소년에게처럼 정영시의 틀을 벗어난 신체시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는 창가가 유행하는데요. 창가는 서양의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르는 노래로 주로 찬송가의 곡조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노래했습니다. 또 미술에서는 서양식 화풍이 도입돼 유화가 그려지기 시작했고요. 서양식 극장도 세워졌는데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는 신소설 은세계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종교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지는데요. 먼저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가 있고요.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이끌던 천도교에서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만세보라는 신문을 간행했습니다. 또 나철과 오기호가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대종교를 창시했는데요. 이 대종교는 일제강점기 국외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또 유교에서는 박은식이 실천적 유교 정신인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고요.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지필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소학교와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설립했고요. 경향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에서는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등 학교를 설립했고요. 근대식 병원을 만들고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개항 이후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대식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이 원산학사는 사립학교인데요. 강화도 조약 때 개항장이었던 원산에서는 아무래도 근대 문물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근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근대식 관립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관립학교로는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학교였고요. 유경공원에서는 헐버트 등의 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를 비롯한 각종 서양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유경공원을 시작으로 가보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며 많은 관립학교들이 세워지는데요. 특히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이국조서가 반포되며 근대적 학제가 도입되고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등이 설립됐고요. 광무개혁 시기에는 많은 실업학교가 설립되고 근대문물 학습을 위해 유학생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이 설립돼 민족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신민회에서 세웠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언론의 발달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성순보입니다. 이 한성순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며 방문국에서 순한문체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때 등장했던 독립신문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민중계몽을 위해 창간했으며 순한글로 기록돼 있고요. 영문판 또한 간행됐습니다. 또 서민층과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제국신문도 순한글 신문이었고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간행되었던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은 을사늑약 때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렸던 신문이죠.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배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순한글과 국한문 혼용, 그리고 영문판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발행됐으며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은 대표적인 항일언론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활발한 언론활동을 일제가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았겠죠? 결국 일본은 1907년 신문지법을 만들어 우리의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역사 분야에서의 활동도 이어지는데요. 먼저 국어 분야에서는 주시경과 지서경 등이 활동합니다. 이들은 국문연구소를 설치해 국문법과 맞춤법 등을 정리하고 국문연구 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다 보니 민족 영웅의 위인전과 외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 역사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신채호인데요. 신채호는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통해 민족이 주체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가 됩니다.
이처럼 개항기 때의 여러 변화들은 우리 민족의 민권의식을 많이 성장시켰는데요. 특히 이때 여성의 권리 역시 신장하며 한성의 부인들은 여권 통문을 발표해 양성평등과 여학교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 시기가 근대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개항기 경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개항 이후 일제를 비롯한 열강들의 경제 침탈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에 맞서 경제를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노력 또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개항기 문화 파트는 분야별로 정리해서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